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그리고 오늘 136번째 시간입니다. 휴가들은 다녀오셨는지요? 찌는 폭염에 홍수에 폭풍에 태풍에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6번째 땅의 역사 시간 연산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세종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대한민국 공화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구성원은 법에 의지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죠. 저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배운 그 경국대전 이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경국대전은 여러 가지 조선 왕국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을 모아놓은 법전입니다. 조선은 이 법에 의지해서 모든 통치 활동과 공동체 생활을 규제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작 현실 세계에서는 이 시스템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왕권에 의해서 혹은 사또 같은 지방 권력에 의해서 수시로 법이 무시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순이 쌓이고 쌓여서 19세기 말 동학 농민전쟁 같은 초대규모 밀란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은 그 법치국가 조선과 능멸당한 법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선감찰기관 사헌부 잔혹사, 연산군이 명했다. 위를 능멸하는 사헌부 간부를 당장 국문하라입니다. 사헌부는 사관원과 함께 조선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감찰하고 왕권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에 있는 광화문 동쪽에 역사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 인도에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사헌부 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헌부 터를 안내한 안내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헌부는 왕이 언행이나 나라 일에 대해 논쟁하고 비리 관원을 탄핵하는 관청이었다. 국가기관과 관련한 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 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왕과 관리들이 사헌부를 좋아할 이유가 없었죠. 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그 사헌부 이야기입니다. 자, 세종 때로 가보겠습니다. 건국 후 100년도 되지 않은 조선 왕국 조직과 이념을 정비하고 문자를 만든 왕입니다. 세종은. 하지만 세종 또한 그 사헌부만큼은 달가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헌부가 자기 측근 가운데 최측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맏형인 양녕대군 비리수에 돌입하니까 세종은 학을 떼고 사헌부를 와해시키는 전제 권력을 발휘했습니다. 초법적인 권력이죠. 1618년 음력 6월 3일입니다. 태종, 세종의 아버지죠. 태종이 그때 당시에 세자였던 이재, 양녕을 폐하고 막내 아들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았습니다. 둘째 효령대군도 후보였는데 이 효령대군은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록에 적혀 있기로는 술이 약해서 중국 사신을 대접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양녕은 좀 비리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첩인 어리라는 여자를 강제로 자기 첩으로 빼앗아서 임신을 시키기도 했죠. 또 아버지 태종한테는 아버지께서는 첩을 만들어 두고 아들은 못하게 하니 나로 하여금 이 첩을 못 가지게 하는 거는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반협박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외에 구차하고 숱한 이유로 눈밖에 난 아들 세자 양녕을 태종은 경기도 광주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면서 태종이 내린 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양녕은 서울에 내왕하지 못한다. 1427년 5월 8일 그러니까 자기 왕위를 이미 셋째인 세종에게 물려주고 나서 세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유는 만약에 양녕이라는 애가 서울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간산 소인배들이 교묘하게 꾸며댈 것을 염려한다 였죠.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도전, 양녕 혼자뿐만 아니라 양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많은 소인배들이 이 왕권을 더럽힐까 봐 우려했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녕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당시에 태상왕이죠. 태종으로부터 영구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령이 누굽니까? 이 추방령을 수시로 어기면서 한성에 출입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인 국왕 세종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세종 10년이 됐습니다. 1428년. 마침내 양령이 그 옛날 자기 아버지 이방원이 왕이 될 때 벌였던 쿠데타,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와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공신 윤자당이라는 공신의 첩 윤이라는 여자를 건드리고 맙니다. 이 사실이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랬더니 윤이가 이 첩이 옥에 갇히고 맙니다. 양령은 그냥 자리에 드러누워서 데모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전하, 그러니까 동생 세종이죠. 세종과 영원히 이별하겠다고 밀어눌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세종은 경기도 이천으로, 그때 당시에 양령의 집이 광주에서 이천으로 이사간 상태였는데 내시, 그리고 또 왕실 주치를 보냅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니까 이 꾀병을 치료하게 하고, 그리고 양령이 풀어주려고 했던 그 첩 여자 윤희를 석방시키고 맙니다. 그게 1428년 1월 12일 이야기입니다. 사흘 뒤 사헌부 종 3품 집의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종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종께서 온갖 방법으로 교회했으나 뉘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폐출하고 자기가 죽은 뒤에는 서울에 왕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간통해서는 아니 될 여자에게 간음해서 스스로 국법을 자청했으니 전하께서는 우애도 좋지만 공적인 법을 쫓아달라고요. 세종은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자,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가치, 다시 말해서 법적 시스템 유지라는 가치와 권력자의 형제가 맞붙었습니다. 세종 어디 편이었을까요? 국가가 아니라 형제를 택합니다. 그 형식은 사헌부 학살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날 김종서가 세종에게 대놓고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빨리 양령을 조치해달라고요. 국법을 어긴 양령을 조치해달라고요. 세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뿐만 아니라 상수한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형을 벌을 주라는 건 심하지 않은가라고요. 김종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 신하다. 따라서 마땅히 추국을 해야 한다라고요. 세종이 또 이렇게 민기적됩니다. 그랬더니 김종서를 비롯한 사헌부 일체가 즉석에서 다시 한번 상소를 올립니다. 윤허를 받지 못하니 분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대의를 쫓아서 결단해 주십시오라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세종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해 다음 날 1월 16일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1월 17일입니다. 이번에는 사헌부는 물론 사간원 관리까지 집단으로 가서 세종한테 양령을 처벌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하루가 지납니다. 1월 18일 하루 동안 자그마치 15번 집단 상소가 이어집니다. 처벌해달라고요. 세종이 막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3번 직언을 해도 듣지 않으면 사표를 내는 게 법이다. 법이라고 관행입니다. 3번 직언을 해도 듣지 않으면 사표를 낸다고 했거늘 당신들도 그만두면 되지 어찌 이렇게 말이 많은가. 그랬더니 사헌부와 사관원 전원이 물러가서 사표를 내고 맙니다. 자, 하루가 지납니다. 1월 19일입니다. 세종이 사표를 다 발열하고 이들을 몽땅 자기 앞에 부릅니다. 다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곧은 김종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죽기를 작정합니다. 다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요. 그날 이 두 기관 간부들이 올린 처벌 요청이 그날 하루만 모두 13차례였습니다. 날이 며칠 지납니다. 2월 7일이 됐습니다. 세종은 사헌부 수장인 대사헌 김맹성을 파면하라고 명합니다. 김맹성은 형조 참판으로 전격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에 앞장섰던 집의 김종서는 농사와 농지 담당관인 전농윤으로 좌천이 됩니다. 또 장령이라는 벼슬을 가진 윤수미, 양질 이 두 사람은 파면됩니다. 자, 이렇게 일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2월 20일 이번에 사관원 헌납
최효손, 그리고 또 새로 사헌부 장령에 임명된 진중성, 이 두 사람이 또 양령을 처벌해달라고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리하여 천하의 성군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종이 권력자의 민낯을 드러내고 맙니다. 사흘 뒤에 전 장령 윤수미, 양질, 그리고 전 지의 김종서, 또 전 대사원 김맹성이 의금부에 전격 체포됩니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체포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찍이 사헌부 부원이 됐을 때 세금 포탈범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헌부 부원이 갓 됐을 때 그때 국세를 안 내는 그런 탈세범을 검거하고도 눈감아줬다라는 게 의금부에서 이 사람들이 들은 자기들의 혐의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처음에 부원이 됐을 때 사헌부에 근무했던 김연지라는 사람도 함께 체포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양질, 김연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은 세종이 허락을 해서 두 차례 한 차례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1824년 2월 7일부터 29일까지 세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종서가 사헌부에 발령난 해는 1419년입니다. 자그마치 9년 전의 일을 들춰내서 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누가요? 세종이요. 드디어 의금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이라는 국왕이나 고위 관리들의 비리를 캐고 다니는 이 감찰기관이 자기의 손을 벗어나니까 세종이 직접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직속수사팀인 의금부를 시켜서 이들을 입을 봉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의금부는 국왕 직속 특수수사대죠. 이 수사를 진행하는 의금부가 열흘 뒤에 사건 전모를 발표합니다. 다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양질이라는 사람은 곤장 100대를 선고를 받았는데 이 100대에 해당하는 속금령, 그러니까 돈으로 대신되는 벌금형을 바뀌고 유병을 받았습니다. 김종서와 윤수미는 곤장 80대, 그런데 이 80대를 직접 때리지 말고 벌금으로 대체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장이었던 김맹성 그리고 김연지는 관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쫓겨난 이 사헌부 관리들은 훗날 중앙요직으로 대부분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시 양령의 비리 수사 사건, 그 당시에서는 세종은 끝까지 법과 우회 사이에서 우회를 택했던 겁니다. 우회를 택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위 공무원 감찰기관인 사헌부와 사관원의 입을 막아버렸고요. 자,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연산군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은 등극한 지 10년째인 1504년에 광기가 극에 달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기로는 친어머니인 왕비 윤씨 폐비 및 사사 사건이 폭정의 큰 원인이었다고들 하지요. 근데 이 1504년에 어찌됐든 이 왕비 윤씨 폐비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물을 극형으로 처벌하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관에서 꺼내서 다시 죽입니다. 그 10년째인 1504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죽일 사람이 혹은 꺼내서 한 번 더 죽일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연산군이 그 칼날을 사헌부에 돌립니다. 사헌부는 국가 기강을 위해서 왕의 언행이나 나라 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기관이잖아요. 이를 연산군이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 1504년 그 잔인한 봄날 연산군이 애첩이 있었는데 장록수입니다. 이 장록수가 이웃집들을 철거해서 빼앗았다가 사헌부에 적발이 됩니다. 연산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헌부가 민원을 빙자해 개인 간 계약에 간섭했다. 이는 위를 능멸하는 풍습, 왕을 능멸하는 풍습을 선동하는 행동이다. 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연산군 주변에 있던 대신들, 간신들이 매우 잘못한 일이니 저 사헌부자들을 가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찬성을 합니다. 졸지에 선동가로 낙인 찍힌 대사원 이자권, 대사관 박의영, 지부의 권홍, 사관 강숙돌, 장령 이맥 김근사,
지평 김인령과 김철문, 정원 김관이 구속됐습니다. 사헌부, 사관원까지 때로 다 체포된 겁니다. 이게 1504년 3월 12일 벌어졌던 일입니다. 닷새 뒤 3월 17일 연산군이 또 이렇게 명합니다. 내 어머니인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을 줬던 이쇠자라는 자가 있는데 이쇠자가 유배영에서 풀려났다. 유배영 당시에 이 자를 찾아간 자들 명단을 적어 올리라. 그랬더니 왕의 비서인 이 계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헌부 사람들이 모두 다 체포돼서 이를 이행할 사람이 없나이다. 연산군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의군부에서 맡으라. 사관원 사헌부에서 고위직 감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몽땅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연산군이 또 자기 밑에서 부려먹을 수 있는 직속 수사기관인 의군부에서 맡으라고 했던 겁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은 고사당했던 겁니다. 이제 전국 주도권은 왕 직속 수사기관 의군부로 넘어간 겁니다. 의군부는 이제 사헌부는 물론 민간까지 뒤져가면서 공포정치를 수행해 갑니다. 1504년 12월입니다. 연산군이 의군부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매질을 잘하는 자를 골라서 수사를 맡기라라고요. 수사가 미진하면 의군부 고위 관리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그 규정은 사헌부가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사헌부가 없는데요. 그게 1504년 1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납니다. 1504년 12월 26일입니다. 마침내 연산군은 삼사라고 불리는 홍문관, 사헌부, 지평 그리고 사관원 정원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들을 모두 그보다 하급 관리인 낭청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대신들은 모두 이 연산군의 처리에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연산군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이듬해 연산군 명으로 대제학 김감이 쓴 삼사 혁파문이 공개됩니다. 삼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문관과 사헌부와 사관원을 없애버리면서 이를 기념하는 글을 쓰라고 했는데 이를 대제학 김감이 맡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말할 바가 아님에도 감히 뜻을 고집하니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임금을 손 위에 놓고 권력이 이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요. 왕이 멀쩡히 있는데 밑에 놈들이 왕한테 함부로 얘기를 한다. 이 자들을 손보지 않으면은 왕권이 사라지고 모든 권력이 저 입만 살아있는 자들에 돌아가리라 라는 겁니다. 언뜻 읽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때 연산군의 행태는 극을 넘었던 겁니다. 근데 이 극을 넘었다고 해서 이야기하려는 자들을 미리 제초제를 뿌려서 싹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연산군은 이 혁파문을 목판으로 새겨서 보존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서실장인 승정원에게 묻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노는 데 열중해서 정치를 소홀히 했다고 한다. 이건 너무 지나친 평가가 아닌가?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라 놀아놨다가 당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죠. 그랬더니 정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당한 말씀이나이다. 당현종이 노느라고 정치를 소홀히 했다는 게 지나친 평가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빨이 빠져버린 사헌부는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고위직 비리 척결 대신에 대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무리를 지어서 이야기 나누는 자들을 단속을 하고 경범죄 처벌이죠. 대궐을 등지거나 쭈그려 앉은 자들을 체포하고 또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들을 찾아내는 일이 사헌부에게 맡겨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이 모든 죄목은 위를 능멸하는 풍습, 왕을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비리 지적에 거침이 없었던 사헌부가 왕에게 올린 보고서가 무례하면 고문을 당합니다. 부관 참시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연산군 11년, 그러니까 1505년 이후에 실록에는 사헌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기관 감찰기관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왕권은 이제 무소불위, 못하는 게 없는 막강한 신적인 존재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1506년 9월 1일입니다. 연산군은 경복궁에서
대비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승정원 승지들, 자기 왕명을 받드는 승지들, 비서들입니다. 비서들에게는 이렇게 명합니다. 승지들은 큰 절을 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서 예의를 잃은 자들을 찾아내라. 이게 폭군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산군은 축출되고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연산군 때 수없이 구속되고 고문당했던 전 사헌부 장령 류승조란 사람이 중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헌부의 말은 국가를 위한 것이고 대신들 말은 권력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사헌부와 대신을 가는 고르라면 흔쾌히 사헌부 말을 따르소서라고요.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 시대는 화를 두려워함이 날로 더하여 대신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방관할 뿐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요. 사실 연산군 일기를 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대신이었고 자기네들이 연산군의 학정과 폭정에 같이 참관했거나 방관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사헌부가 폐지될 정도로 직언을 할 때 폭군 앞에서 입만 열면 지당하십니다라고 읊었던 바로 그 자들이 다람쥐 꼬리만한 염치는 있어서 끄적거린 변명에 불과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합니다. 이 옛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21세기 공화국 시대에도 통하는 말입니다.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